네, 안녕하십니까. 네, 움직임이 회복이고 또 움직임의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믿는 KMO 크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Korean Movement Optimist 팟캐스트입니다. 네, 오늘은 발목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는데요. 그 전에 시작하기 전에 구독이랑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돌아봤는데요. 목에서부터 쭉 해가 내려와갖고 이제 발목에 왔는데 놀랍게도 제가 1년이 넘었더라고요. 예, 그래서 바쁘다는 핑계로 이렇게 편집이 좀 많이 늦어졌고, 또 솔직히 또 맡겨도 봤는데, 이 의료적인 요소도 있고 그래서 맨날 막 누가 돈 낸 건지 약간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냥 돈만 쓰다가 포기하고 제가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1년을 했는데, 참 저희 채널이 응원보다는 욕을 더 많이 먹었던 채널이더라고요. 네, 항상 댓글 보면 뭐 느그가 뭔데 느그만의 생각 아이가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사실 저는 여기서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재밌었어요 저는. 그래서 저희는 확실히 대중적이진 않구나라는 생각도 많이 하게 되었는데 아무래도 이 저희 접근법 자체가 이미 알려진 것과 대비되기도 하고 또 권위 있는 사람들과 또 교육들에서 이제 인용을 했던 것들은 거의 다 이제 과거 연구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최신 연구들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그럴 수 있겠다 그런 괴리감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희는 수년간 치료를 하면서 또 다양하게 받아들여졌던 치료 접근법에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고 또 연구도 경험도 해보면서 각자 자리에서 치료를 하고 있는 만큼 또 교육도 하고 있는 만큼 저희의 의견도 조금 받아들여 주시면서 같이 우리 서로 싸우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환자 치료하려고 하는 건데 예, 우리 같이 좀 치료할 수 있게 치료를 또 잘할 수 있게 같이 시너지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희 징그럽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오늘은 더 징그러워 보려고 발목 무브먼트 optimist 스페셜 게스트를 초청했습니다. 네, 박수 꼭 쳐주셔야 합니다. 알겠죠? 네, 구민석 선생님입니다. 박수. 안녕하세요. 저는 구민석이라고 하고 이제 신림에서 피지오숲이라는 센터에서 물리치료사이자 트레이너로 지금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업에듀케이션이라는 단체에서 세계적인 석학과 함께 이렇게 강의를 서포트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일 많이 보는 게 이제 발목 아니면 발 이런 것들에 대한 기능 부전이나 그런 치료들을 열심히 센터에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게스트로 초대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KMO에 아마 1호 팬일 수도 있어요. 거의 모든 영상에 이제 아침밥이라고 제가 댓글을 달거든요. 항상 아침 출근할 때 이제 귀에 꼽으면서 듣는 거라서 그 아마 댓글 중에 아, 아침밥 맛있다 돼 있으면 그게 다 저니까. 예. 그만큼 저는 이제 이 채널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 중 한 명. 진짜 그 댓글들이 항상 너무 큰 힘이 됐어요. 예, 저 욕먹는 거 좋아하지만 우쭈쭈 칭찬 이런 거 억수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렇게 해서 우리 자 1호 팬 구민석 선생님을 함께 초대하게 되었습니다. 네 바쁘신 와중에도 또 용규 선생님 또 그리고 또 민석 선생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오늘 또 바로 핵심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우리 발목하면 무조건 나오는 거죠. 발목 염좌, 앵클 스프레인. 여기에 대해서 우리 좀 가볍게 얘기를 해볼 건데요. 요번에 구성은 이제 좀 따라오기 쉽게 하려고 정의, 원인, 진단, 평가, 또 이 치료하는 방법,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해왔고요. 그래서 한번 따라가시면서 내가 아들을 필요 없겠고, 아니면 제일 좋은 거는 민석 선생님처럼 아침밥처럼, 같이 해주시면 좋지만, 나 바쁘다. 그러면 조금씩 이제 파트로 갖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 발목 염좌, 앵클 스프레인. 선생님, 혹시 이 앵클 스프레인에서 간략하게 정의를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저희가 일반민 분들도 보시다 보니까 가벼운 정의 한 번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클 스프레인이 발목 염좌인데 그냥 이제 흔히 말하는 발목 뼈다. 그 발목 삔 게 그냥 앵클 스프레인. 그래서 앵클 스프레인이 그냥 흔히 말하는 발목이 뼈다. 우리 발목 자주 삐잖아요. 그게 이제 발목 염좌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고요. 근데 이게 좀 많이 삐면 인대가 찢어져서 뭐 출혈 아니면 염증이 일어날 수 있고 퉁퉁 부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고통스럽고 그리고
발목 염좌가 제일 안 좋은 거는 이게 재발률이 굉장히 높은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발목 염좌는 일단은 삐게 되면 재발률이 굉장히 높고 초기에 재활을 잘 해놓는 게 나중에 고통을 받지 않는 좋은 방법이다. 그래서 앵클 스프레이는 이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민 선생님 너무 또 정의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삐게 되었을 때 이 보통 급성으로 삐게 되는데 근데 이 그냥 급성이 삔 것도 그냥 삐었다 생각 안 하고 뭔가 이유가 있어서 내 발이 어떻게 생겨서 아니면 뭐 걸음걸이가 이래서 아니면 뭐 이런 정렬이 이래서 삘 수밖에 없는 발이다라고 표현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거에 대해서 좀 이제 발목 염좌가 자주 생기게 되는 그런 원인이 혹시 특별하게 있을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이 발목 염좌의 원인으로는 발 모양이죠. 뭐 발이 이제 뭐 플랫핏이나 아니면 좀 케이버스다. 이 뭐라 아치가 뭐 높다. 아니면 이러한 이제 생체 역학적인 요소들 때문에 이제 발목 염좌가 생긴다고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좀 어떻게 또 바라보실 수 있으실까요? 네, 많은 전문가들이나 아니면 과거의 지식들이나 아니면 현재에 있는 전문가들도 그런데 원인이랑 위험 요인에 대해서 이게 완전히 다른 개념인데 그거를 분리를 안 하고 위험 요인을 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네. 실제로 뭐 발의 모양이나 이런 것들이 영향이 굉장히 낮긴 하지만 그게 진짜 영향을 준다라고 가정을 해도 그거는 그냥 위험 요인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되게 오래 걸어서 발이 피로했었다거나 아니면 표면 상태가 걷는 표면들이 이상했다거나 아니면 내 신발 한쪽이 많이 닳아 있다거나 아니면 발의 모양이 진짜 이상하다거나 그런 것들은 그냥 수많은 그 사고가 생길 수 있는 엄청난 가능성 중에 하나인데 근데 가장 이야기하기 쉬운 게 네 발이 이상하게 생겨서 삐었다라고 설명을 하는 게 굉장히 설명이 편해요. 그리고 남 탓하기도 좋고. 그래서 이제 계속 발 모양 때문에 삔다라고 하는데 그게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 실제로 이 사고가 났을 때 그 배경 속에서 어떤 요소가 어떻게 영향을 줬는지 그런 것들을 찾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발목 염좌에서. 저도 그러면 민석쌤 말에 완전히 공감하는데, 이제 예전에 막 이렇게 발 치료한다고 막 문헌을 찾아봤었거든요. 근데 환자가 자기가 이제 평발이라서 발이 삐었다고 얘기를 들었대요. 트레이너 선생님께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이게 진짜 어떤 원인이 될 수 있을까를 찾아봤는데, 막 특정 발의 역학이나 어떤 자세가 그 부상률을 증가시킨다는 그런 원인이 된다는 근거가 없어요. 그냥 진짜 민석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아주 사소한 리스크 팩터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무릎 관절염이 있는 사람들 중에 왜 우리 발구스니라고 아시죠? X다리가 있는 사람들이 무릎 관절염 네네. 유병률이 높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치료하겠다고 X다리를 일자다리로 만든 사람은 없을 거란 말이에요. 오해를 예방하겠다고? 네, 그런 거랑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발 염좌를 예방하겠다고 어떤 발의 모양을 뭐 문제 삼거나 고치는데 전혀 크게 의미가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런 잘못된 설명이 환자한테는 좀 잘못된 그런 신념을 갖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떤 특정 아주 사소한 리스크 팩터를 가지고 이것 때문에 통증이 문제가 생긴 겁니다라고 이렇게 장담하는 건 좀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진짜 뭐 다양한 요소들이 있지만 그건 전부 다 그 중에 일부인 거지. 특정하게 뭐 발이 이래서 그렇다. 그 위에 이제 무릎이 이렇다. 이걸 가지고 할 수가 없다라는 게 이제 더 큰 요소네요. 그러면 이제 뭐 발 모양 이게 아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 또 제일 많이 하는 게 이 이 균형 능력이라고 하죠. 이제 proprioception, 고유 수용 감각. 그게 이제 좀 떨어져서 아니면 이제 근육의 이 우리 아치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양쪽에서 딱 잡아줘야 되는데 그런 근육의 이제 불균형적인 요소들이 있어서 나타난다. 이런 얘기들도 있잖아요, 보통. 요거에 대해서도 그냥 일종의 위험 요소다. 이렇게 그냥 바라보면 되는 걸까요, 그러면? 뭐 실제로 이 연구가 그런 거죠. 건강한 사람들을 막 데리고 와서 고유수용성 감각을 어떻게 체크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어떻게 되는지 조사하는 연구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뭐 고유수용성 감각이나 근력 이런 것들은 거의 대부분이 이미 발목 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그거를 조사를 해서 결과가 나온단 말이죠. 그 말은 이게 진짜 고유수용성 감각이랑 근력이 떨어져서 아픈 건지 발목이 삐고 나서 아픈 다음에 이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그게 된 건지는 아무도 모르죠.
약간 인디언식 음, 기우제 같은 느낌이죠. 뭐가 어떻게 된지 모르는데 결과가 그렇게 나왔으니까 그러면 너무 이게 음, 전후 관계가 애매하잖아요. 근데 다만 이걸 이제 재활로 넘어갔을 때는 떨어진 거를 보충하는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이게 뭐 이게 떨어지고 이게 근력이 약해서 그런 식으로 사고가 나는 거는 아닐 가능성이 현재 문헌에서는 가장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아, 이 말이 사실이라면 대부분의 격렬한 스포츠를 하는 사람들은 발목이 일반인 분들에 비해서 퍼포먼스도 되게 좋고 고유 수영 감각이 되게 뛰어날 텐데 사실 앵클 스프레인 유병률의 한 53%가 스포츠 선수량이거든요. 사실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맨날 밥 먹고 운동만 하는 사람들이 발목이 삔 이유가 고유 수용성 감각이 떨어져서 그런 거다라고 하기에는 너무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 또 문제는 그럼 고유 수용 감각을 어떻게 측정하느냐 이거예요. 고유수용 음, 감각은 말 그대로 어떤 객관적으로 수치화해서 측정하기가 되게 좀 애매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능력 만약에 어떤 걸 뭐 객관화해서 수치화한다고 쳐도 그럼 어디까지가 고유수용 감각이냐를 물어보면 정확히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어디까지가 고유수용 감각이냐? 근데 물론 그런 뭐 CAI라고 하잖아요. 만성 발목 불안정 네. 이런 사람들은 그런 고요수용 감각 트레이닝이 분명히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이미 발목이 삐지 않은 사람한테 굳이 이거를 뭐 예방하겠다고 막 그거를 막 주입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혹시 민석 쌤 예전에 그 논문 그거 본 적 있어요? 왜 클라이트 세워놓고 나무 판자 갑자기 확 빼가지고 이렇게 딱 삐게 만드는 가능한 거? 거. 그거 한국 사람이 쓰신 논문 아니에요? 그랬던 것 같은데? 그거 어느 분이든지 모르겠지만 그게 고요수용 감각이랑 아무 상관이 없었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 좀 추상적인 개념이라서 이거를 전문가가 이게 떨어졌다라고 주장하려면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어떤 장비가 있거나 그런 데이터가 있어야만 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는 함부로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다라고 딱 단언해서 얘기하는 건 좀 위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거 뭘 측정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상태니까 이거 말 어떻게 해야 되지? 여튼 그 이제 고유수용성 감각이라는 것 자체가 좀 이제 정의하기 어려운 요소고 예전에도 사실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제 뭐 올바른 자세다. 그거에 대해서도 뭐 이 기준이 애매한 것들도 있었고 그 외에도 이제 저희가 이전 팟캐스트에서도 기준이라는 걸 잡기가 참 어렵다라고 했었는데 고유수용성 감각도 그 중에 하나라고 접근하면 되고 어떻게 보면 그 고유수용성 감각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저희와 좀 친근한 그런 정의로 각자만의 정의로 이제 판단을 하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뭔가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민석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도 얘기 항상 그거 언급이 되었던 게 이게 원인인지 이게 결과인지 알 수가 없는 부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진짜 민석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통해서 이 떨어졌으니까 보완을 시킬 수는 있는 방법은 있겠지만 이것이 곧 원인이다라고 못 박는 것은 조금 조심스러울 수 있겠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사실 이 원인에 대해서 저는 또 얘기해 보고 싶은 게 사실 저는 이 CAI라고 하죠. 잘 삐는 저 CAI라고 하긴 좀 애매한데 전 발목이 진짜 잘 삐었었어요. 심심하면 삐었거든요. 예. 그랬었는데 제가 군대에서 발목이 완전히 절단이 됐어요. 예, 그 인대가. 근데 그러고 나서 저 그 삐는 게 사라졌거든요. 예, 이게 해석이 안 되더라고요, 저는. 예, 그런 것처럼 참 원인이라는 것을 뭔가 하나로 갖고 가기보다는 오히려 저는 수술도 안 하고 발목 잘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인이라는 게 참 다양한 것 같습니다. 혹시 선생님들께서 좀 자주 봤던 좀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요소들은 좀 있으셨나요? 딱히 뭐 특징적인 건 없는데 이건 음, 이제 저의 굉장히 주관적인 판단으로 이게 어, 체중이 많이 나가시는 분들이 발목이 꺾였을 때 그 가속도 때문에 그 인대가 터질 확률이 좀 높은 것 같긴 하더라고요. 같이 뼈도 마른 사람들은 윽인데 큰 사람들은 그치, 그치.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것들은 조금 봤는데 그게 뭐 아, 이게 이렇다 저렇다는 아니고 예. 대부분 그렇죠, 발목 그렇죠. 아파서 온 사람인데 체중이 많이 나가시면 그분 이미 끊어지신 분들이고 음, 인스테빌리티 와셨는데 말라 있으면 그분은 끊어지진 않고 뭐 그런 경험들은 음.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BMI가 문제예요, 항상. 네. 근데 진짜 맞는 것 같아요, 그게.
그거만 좀 그거 진짜 조율만 된다면 생각보다 또 많은 좀 대사 증후군과 관련된 것도 많이 해결될 수 있잖아요. 염증 수치나 이런 것들도.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원인들을 얘기해 봤는데 그러면 사실 제가 하나 더 사실 준비로서 질문을 해보고 싶었던 게 걸음걸이도 약간 좀 얘기를 하잖아요. 예, 걸음걸이 이래서 그렇고 아니 뭐 달리기에서는 발을 어디에 디디느냐 그 방식 때문에 또 뭐 뛰는 게 좀 잦아진다 이런 것들인데 요것도 그러면 같은 이제 고유수용성 감각이나 또는 이제 그 원인이냐 결과냐 이거 이런 접근으로 봐도 될까요? 이건 민석 쌤이 할 말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이제 항상 뭔가 설명할 때 제일 많이 쓰는 게 그 위험 요인이랑 원인이랑 계속 제발 헷갈리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쁜 걸음걸이가 뭐 염자를 만들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위험 요인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삘 확률은 엄청나게 낮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걸음걸이가 문제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문헌들을 찾아보면 어떤 거냐면 그 만성 발목 불안성이 있는 사람들의 환자들은 대부분의 이제 돌시플렉션 그 발등을 올리는 범위가 일반인들보다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걸음걸이가 달라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는 결과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건데 이제 너는 어, 걸음걸이가 이상해서 아파.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음, 그래서 움직임 자체가 원인이라기보다는 이미 일어난 결과라던가 아니면 굉장히 조금의 영향을 줄 수 있는 약간의 위험 요인 정도인데 그거를 뭐 넌 이것 때문에 아파하는 순간 그 사람은 이제 살짝 의심을 해보면 됩니다. 사상을 의심하거나 공부의 지식을 의심하거나 약간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무브먼트 옵티미즘을 얘기하면서 이 어떤 옵티미즘의 그 정의 중에 하나가 그 KPM에서 벗어나는 거잖아요. KPM이 뭐냐면 어떤 움직이는 방식이 문제 삼는 그런 형태인데 그런 그렇죠, 것에서 그렇죠. 벗어나려고 우리가 이걸 하고 있는데 사실 이번에 2025년에 메타 분석이 나왔어요. 그 걷는 방식 따라에 따라서 뭐 하지 부상이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 그게 리스크 팩터가 될 수 있느냐 아니냐 전향적 연구를 했는데 아무런 연관이 없었습니다. 그 걷는 음, 방식, 뭐 움직이는 형태 이런 것들은 부상을 예측할 수가 없고 어떤 리스크 팩터가 된다고 하더라도 너무 사소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굳이 막 이미 아픈 사람이 아니라면 굳이 문제 삼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진짜 그 움직이는 방식이 문제가 만들어 원인이 된다면 혹시 그거 아세요? 그 조슈아 챕티게이? 조슈아 네, 챕티게이라고는 들어봤죠. 모르시죠? 그 네. 세계적인 기네스 그 기록 장거리 달리기 선수거든요. 이 음, 사람은 달릴 때마다 일반인 분들보다 훨씬 더 프로네이션 푸시 되게 많이 돼요. 음, 킵초게, 어, 여성분 맞죠? 쪽에 이제 킵족이라고 하기도 하나? 그렇게 부르나요? 네, 어, 저는 킵초게인가 하여튼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 어, 여성분 맞죠? 킵쪽에 형님 응. 맞습니다. 킵쪽에. 남자야, 남자, 아, 남자. 남자예요? 인정합니다. 어. 내가 지금 누구지? 소개를 못 내가 아는 건. 근데 여튼, 예. 그분도 그것 때문에 뭐 퍼포먼스에 문제가 생기거나 음, 하지도 않을 뿐더러 맞아요. 또 무엇보다 그 로널드 바르라고 하는 그 교수님께서 그 평생 약간 그런 스포츠 부상을 연구하신 분인데 나중에 어떤 그 강연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 움직이는 방식을 통해서 부상을 예측할 수 없다고 얘기하거든요. 음, 그런 것처럼 막 뭐 걸음 거리가 뭐 이상해 뭐 팔자 걸음이에요 다 사실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들이 이미 통증의 결과가 됐을 때 뭐 어떤 그거에 맞는 적절한 중재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파지거나 더 다치거나 나중에 더뭐 만성화되거나 하지 않을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 이렇게 좀 과도하게 설명을 했다면 그냥 어느 정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최근에 본 연구 중에서 이게 약간 초보 러너들 대상으로 한 연구인데 한 음, 930명인가 이렇게 데리고 한 그룹은 평발 그룹, 한 그룹은 그냥 정상발 우리가 말하는 한 그룹은 요족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한테 1년 동안 달리게 한 거예요. 1년인가 6개월 동안. 그다음에 이제 부상률을 추적했는데 그 세 그룹 간의 차이가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음, 평발이면 뭐 족저근막염이 걸리고 요족이면 뭐 앵클 스프레인이 걸린다 하는데 그 부상률의 차이가 진짜 거의 통계적으로 미미하다라는 연구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음. 발 모양이나 걸음걸이에 따라서 아마 크게 부상률이나 원인이 될 수 없다라는 거를 그 연구에서는 말하고 있었습니다. 진짜 어떻게 보면 지금 요새 러닝 많이 하잖아요. 예, 또 강의도 보니까 뭐 그 러닝 초보들을 위한 이러면서 뭐 많이 올라왔었던 것 같은데
민석쌤 꼭 그쪽 가셔야 되겠는데요. 야, 강의하면 이제 그런 거 하겠죠. 그냥 좀 하세요. 따지지 말고 그냥 좀 그냥 좀. 하세요가 맞아요. 옵티미즘이잖아요. 네, 일단 좀 해봐요, 맞아요. 어, 일단. 닥치고 좀 해, 그냥. 진짜 저는 진짜 그 말이 너무 맞는 것 같습니다. 진짜. 예. 저도 사실 평발이고, 그거 발목 다 빼앗았고 이런데, 그런데도 뭐 뛰는 거는 뭐 문제 없거든요. 원래 옛날에 무릎 안 좋은 것 때문에 지금 고생하는 거지. 사실 발 때문에 아픈 적은 거의 없고 하니까 진짜 뛰면서 또 경험을 하면서 또 몸이 또 적응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냥 한번 뛰어봅시다. 뛰면 안 된다라는 너무 다양한 우리 그런 거 안 아파도요. 사실 변명 달 게 많아요. 그래서 이거라도 변명을 삼지는 않는 걸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마 댓글에 네네. 이런 거 달릴 것 같은데 달리기 할 때 음. 뒤꿈치가 먼저 닿는 게 좋은지 구간발이 먼저 닿는 게 좋은지 맞아, 앞발이 맞아. 먼저 닿는 게 좋은지 그런 말이 나올 건데 일단은 좀 뛰어보세요. 그 고민을 하는 아, 순간 아직 덜 뛴 거기 때문에 일단 어, 뭐 이야기를 하면 어. 근데 진짜 공감. 그게 일단 저도 두 개 다 뛰어보고 써봤어요. 뛰어봐야 돼요. 저 두 개 다 써봤는데 저는 뒤꿈치 받는 게 훨씬 속도도 빠르고 체력적으로 좀 더 좋아요. 저는. 아무래도 이 치료사나 또는 트레이너가 이 내가 뭔가를 해줘야겠다라는 그런 이제 좀 뭐 안 좋은 얘기라기보다는 이제 이 사명감 때문에 좀 앞서갈 때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런데 오늘 선생님들이 얘기하시는 걸 들었을 때는 그냥 인정할 건 인정하고 아니면 만약에 나는 뭔가 좀 다르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으면 그냥 확실히 이제 내 안에서 이제 내 사람을 좀 잘 케어한다는 생각으로 가셔야 되지 이게 옐로우 플래그처럼 이제 고립을 시키는 거는 좀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지금 원인이 이겁니다라고 한 게 없기 때문에요. 뭐 이걸 어떻게 정의하고 뭐 평가를 하고 애매한 부분이잖아요. 사실 저희가 무브먼트 옵티미즘 이걸 찍으면 찍을수록 느끼는 게 뭐 평가를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진단을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요소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환자분들이 오시거나 아니면 회원님들이 왔을 때 우리가 뭐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발목이 염좌나 관련돼서 또는 잘 삐는 사람이거나 CAI 같은 경우 이런 분들한테는 좀 뭐 어떤 것들을 좀 할 수 있을까요? 효과 같은 경우에는 뭐 되게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스페셜 테스트나 뭐 이런 검사하면 뭐 100% 잡힌다 이런 내용이 많은데 제가 현장에서 제일 많이 보는 거는 인터뷰를 제일 열심히 해요. 누가 오든 간에 이 사람이 왜 다쳤는지, 어떻게 다쳤는지, 처음 다칠 때는 언젠지, 그러면 어떤 동작할 때 이게 아픈 건지, 그러면 내 발목이 내 생각에 이게 진짜 믿을 만한 발목인지, 본인이 생각하기에 내 발목은 어떤 상태인 건지, 그런 자기 효능감, 내 발목이 뭘 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지, 그런 거를 체크한 다음에 실제로 이제 아파하는 움직임을 봅니다. 저는 뭐 특별한 테스트를 한다기보다는 실제로 아파하는 움직임도 보고, 그 다음에 뭔가 진짜 불안정하면 그때 뭐 인대가 정상인지 아닌지 그 다음에 저는 체크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먼저 이야기를 더 오래 나눕니다. 뭔가 바로바로 객관적인 평가를 하기 전에. 왜냐면 우리는 사람을 치료하는 거지 질환을 치료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먹었습니다, 듣다가. 아, 근데 음, 왜 스프레인 뭐 심하면 드로우 테스트나 탈락 테스트 같은 거 하잖아요. 근데 저 임상에서 이거 해본 적이 거의 없어요. 왜냐면 음, 그 정도 할 수 있는 해야 되는 사람은 사실 병원에서는 사실 보기 되게 힘들어요. 어차피 의사 선생님한테 한번 필터링 하고 오기 때문에 대부분 물리치료사 선생님들이 이런 어떤 염좌를 테스트할 수 있는 뭐 그런 게 이렇게 생각보다 스페셜 테스트가 많지는 않고 근데 이제 만약에 이걸 계시는 전문가분들이 계시다면 다른 건 다 몰라도 그 오타와 룰은 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환자가 심하게 좀 발을 삐끗했다. 그렇게 했을 때 오타와 앵클 룰이라는 걸 한번 아마 준혁 쌤이 이제 자막으로 달아주시겠지만 오타와 네. 앵클 룰을 한번 반드시 가장 맨 음, 처음에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거예요. 물론 인터뷰하고 나서. 그래서 음. 제일 중요한 거니까 그런 어떤 특정 스페셜 테스트로 뭔가 발을 체크하기보다는 그런 민석 쌤이 알려주신 것처럼 그런 인터뷰 내에서 대부분 승부가 나는 것 같고 막 진짜 심각한 뭐 골절이나 완전히 파열이 되는지 않은 이상 대부분 잘 걸어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막 이거다 하는 엄청 막 음. 스페셜 키 같은 거는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긴 맞아요. 저도 이거 인대 끊어지고 나서요. 언제 알았냐면 발가락 골절돼갖고 그때 발목 끊어진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발목 끊어진 것 자체를 모르고 살다가 그 의사 선생님이 뭐 이거 하다가 그냥 제가 그랬거든요. 저 발목도 한번 좀 봐주시면 안 돼요? 했는데 그때는 제가 치료사가 아니었어가지고 뭘 하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뭐 땡기는 거 하는 거 보았을 때는 안테리어 드로우 하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그러다만 이북이 끊겼을 것 같은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MRI 찍었는데 진짜 끊어졌더라고요. 예. 그래서 혹시나 그 안테리아 드로어 테스트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 발목을 해보시면 예, 그 느낌을 얻으실 수 있으세요. 근데 저도 진짜 너무 공감 가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인터뷰이고 또 저희 또 초창기에 저희 이 인터뷰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댓글이 달린 게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때 이제 댓글 달았던 거는 이제 나머지 주위 선생님들은 그렇게 안 하는데 자기만 그러고 있으니까 좀 이제 환자분들이 이제 그런 눈치를 줬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조금 좀 오프 더 토픽이긴 한데 그래도 혹시 요 인터뷰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저는 센터라는 환경에 있기 때문에 인터뷰를 하는 거에 음. 대해서 굉장히 모두가 호의적이에요. 왜냐면 저희 센터는 모두 다 인터뷰를 되게 열심히 하고 저도 인터뷰를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인터뷰를 못하는 환경에서 일을 했을 때는 저는 이제 평가하는 척 하면서 인터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음. 다쳤으면 그냥 주변에 이런 연부조직 이런 거 풀면서 그 다음에 그냥 이제 농담 따먹기식으로 계속 물어보죠. 이거 어쩌다 다쳤어요? 뭐 이거 뭐 어때요? 이런 식으로 농담이랑 같이 섞으면 이 사람도 이 사람이 시간 때우는 건 아니라는 느낌을 주면서 저희는 중요한 정보를 빨리빨리 캐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음. 환경이라면 다른 작업을 하면서 계속 대화를 이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와서 네. 주무셔버리면 할 말이 없긴 한데 안 주무시게 잘 이야기를 해서 저는 약간 그런 상황을 겪어보지 않아서 사실 약간 좀 공감이 잘 안 되긴 해요. 음. 제가 지금 병원에서 10년 넘게 일을 하면서 인터뷰에 대해서 좀 이렇게 거리를 좀 두거나 부정적으로 바라보시는 그 환자분은 단 한 명도 없었거든요. 단 한 명도 없었고, 왜 물어보느냐고 따지는 사람도 없었어요. 아마 어떤 맥락이나 스타트에서 조금, 좀 숙련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고, 오히려 이런 과정 없이 그냥 치료하는 거는 물론 뭐 나이 드신 분들은 만족할 수 있지만 점점 이제 젊은 세대 분들이 주 고객층이 됐을 때 과연 그들이 그런 치료를 과연 만족해 할까? 이렇게 좀 되돌아봤을 때 우리 전문성은 그냥 마사지나 그냥 뭐 테이핑이나 이런 거에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런 상황이 녹록치 않거나 좀 어려워도 계속 시도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익숙해지면은 울거든요, 다 환자들이. 특히 이제 만성통증 환자들은 진짜 맞아요. 인터뷰할 때마다 울어요. 맞아요. 자기 얘기 이렇게 들어준 사람이 없거든요. 음. 아마 어떤 태도나 또 뭐 치료실의 그런 분위기나 이런 것들을 좀 조율해 볼 필요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인터뷰, 사실 또 그런 연구도 있잖아요. 인터뷰를 가지고도 거의 한 7, 80%는 진단하고 들어갈 수 있다고 할 정도로 그만큼 인터뷰에 대한 게 사실 저희의 능력이라고, 이 물리치료사의 능력이라고 저 또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가 그 댓글 달아주셨던 분이 이 전연차셔가지고 분위기를 좀 하기 어려우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노력해 주셔서 결국에는 AI가 발전을 하면서 정보나 뭐 어디 눌러야 되고 이거는 다 알게 될 거예요. 근데 이 인터뷰 해주는 이 능력은 웬만하지 않고는 대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바로 저희의 어, 진짜 대체될 수 없는 그러한 슈퍼 스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이 인터뷰 하는 게 지금부터라도 몸에 배일 수 있도록 저는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모두 응원합니다. 이거 약간 오프 더 레코드인데 네, 저희 팀에서 그 얘기 했었거든요. AI가 이제 조만간 지금도 특히 성능이 되게 엄청나게 좋은데 이거 결국엔 AI가 임상 추론이나 뭐 이런 부분을 충분히 대체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에 대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한 여러 차례 시도를 해보니까 알아야 물어볼 수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진짜 내가 맞아요. 전문 가면 아는 만큼 물어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AI가 아무리 발전해도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아는 게 없으면 어차피 그냥 깡통인 겁니다. 깡통. 그래서 음. AI 발전하는 거 물론 우리가 활용해야겠지만 일단 무엇보다 알아야 물어보는 게 많은 거기 음. 때문에 너무
막 그 시대에 맞춰서 발맞춰서 발전하셔야 되니까 반드시 인터뷰 놓지 말고 발전시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진단과 평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봤습니다. 네, 꼭 뭐 저희가 학교에서 배웠던 또는 이제 뭐 교육에서 얘기하는 이런 드로어 테스트나 뭐 이런 또 그 외에도 또 뭐 밸런스 테스트 이런 것들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테스트에 우선을 두기보다는 참 저는 이 무브먼트 옵티미즘이 참 너무 좋은 게 이 틀에 박혀 있지 않아서 저는 더 좋아요. 그래서 그만큼 더 자유롭게 해볼 수 있고 그래서 뭔가 틀에 갇혀서 진짜 나무를 보는 게 아니라 진짜 숲을 보고 민석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을 보게 되는 그런 저희가 접근법을 계속해서 갖고 갔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항상 이제 제일 사람들이 좋아하는 또 듣고 싶어 하는 이제 재활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이 발목 염좌 환자분들이 하면 좋은 뭐 도수 치료나 또는 이제 운동 이런 것들이 좀 뭐 초기부터 이제 또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는데 또는 스포츠로 돌아가는데 어떤 과정을 좀 밟으면 좋을지 이 점에 대해서 좀 얘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요거는 저는 어떤 거를 어떻게 쓰냐보다는 내 환자가 뭘 하고 싶은지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앵클 스프레인인데 나이가 60대가 넘어서 더 이상 뛸 일도 없고 걸어 다니는 게 목표라면 이 사람의 목표는 걷는 거잖아요. 그러면 네. 이 사람의 훈련에는 뭐 플라이오메트릭이나 아니면 탄성이 필요한 운동은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제외하고 뭐 근력 강화 운동 열린 사슬에서 밴드로 조금씩 하고 뭐 체중 지지를 조금씩 해가면서 그렇게 만들어 가는 거고. 근데 내 환자가 스포츠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회복 능력이 빠른 젊은 사람이라면 빨리빨리 근력 운동 때리고 해서 최대한 빨리 플라이오메트리까지 만들어서 저는 보내는 거를 목표로 하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이 가동성이 떨어진다면 가동성 운동을 우리가 해주는 게 맞고. 예, 그래서 음, 뭔가 특별한 운동이 뭐 이걸 해라 저걸 해라 그렇기보다는 내 대상자가 어떤 걸 원하는지 보고 그거에 맞게 맞는 기초적인 운동을 천천히 적용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완전히 딱 골 오리엔티드네요. 그거에 네, 따라서 쫙 플랜이 달라지는 거지. 네, 이때는 뭘 해야 되고 이때는 뭘 해야 되고 이렇게는 하지 않으시는 거네요. 네. 매우 창의적이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 도수 치료도 좋고 운동도 좋고 뭐 테이핑도 좋고 보조기도 다 좋은데 일단은 에비던스에 대로 얘기를 하자면 그 CPG에서는 그냥 그 좋은 것들 중에 뭐 하나라도 단독으로 그냥 퉁치고 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다 음, 같이 해야 돼. 도수 치료도 필요하다면은 가동 범위 같은 것도 확보하셔야 되고, 뭐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사용하진 않지만, 테이핑을 좀 사용하면서 테이핑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테이핑하고 운동도 같이 하고, 어, 보조기는 개인적으로 진짜 심각하게 다친 거 아닌 이상은 오히려 좀 재활 과정에서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민석쌤이 얘기한 것처럼 항상 뭐든지 맥락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운동 방식도 되게 태스크 스페시픽 해야죠. 뭐 자기가 테니스를 치다 다쳤으면 가장 테니스랑 유사해 보이는 운동을 해야 되고, 근데 달리기를 하다 다친 거면 달리기랑 가장 유사한 방식의 운동을 좀 제공을 해 봐야겠죠. 그렇게 해야 환자의 어떤 기대나 이런 거에서도 되게 긍정적인 시너지가 날 거라고 봅니다. 음, 결국에는 진짜 이 골에 맞춰서 이제 이 대상이 무엇을 하고 싶으신지 맞춰가지고 저희가 알고 있는 모든 배워왔던 우리 전연차 때 교육 많이 듣잖아요. 예, 그 모든 스킬을 그 한 분을 위해서 사용을 하면 되는 거겠네요, 그러면. 그리고 이거는 약간 저의 그 약간 툴인데 예를 네. 들어서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동작이 있잖아요. 뭐 이거 하다 다쳐서 이 스포츠로 복귀를 하고 싶으면 진짜 똑같은 운동이라도 상체 모양만 그 하고 싶은 동작처럼 바꿔줘요. 그러면 그 사람 음, 입장에서는 내가 굉장히 뭔가 특별한 특화된 재활을 받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음, 아무런 운동 효과는 똑같습니다. 그런 걸로 약간 바꿔서 이 사람의 기대감을 조금 건드려주면 라포 쌓기도 좋고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기도 되게 좋아서 저는 그런 식으로 약간 트릭도 많이 써서 운동을 시켜드립니다. 음. 민석 쌤 얘기 들어보면 진짜 레크레이션 강사 같아요. 맞아요. 저는 약간 그런 식으로 왜냐면 대화는 즐거워야 되는 거니까. 아, 그쵸. 근데 선생님, 근데 이거는 약간 또 토픽에서 또 벗어나는 걸 수도 있는데, 센터에 있으시면서 네, 이 환자분들이 오잖아요. 네. 그러면
약간 저는 사실 느꼈었던 게 병원에 있을 때는 조금 우울하신 분이 많이 왔고 네. 센터는 좀 밝은 분이 많이 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혹시 선생님 혹시 이 둘의 차이가 좀 있으셨나요? 밝은 사람들은 뭘 해도 다 좋아하고요. 음, 우울한 사람들은 저는 그런 분들이 오면 마인드셋을 바꿉니다. 나는 광대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음, 최대한 웃겨주면서 운동을 적게 하더라도 그 사람한테 계속 웃겨주려고 노력을 해요. 이 공간 자체가 되게 즐겁고 행복한 공간이다라는 거를 계속 음. 인식시켜주면서 운동을 시킵니다. 아, 그러면 심리 그런 분들은 치료까지 하시네요. 약간 이렇게 계속 농담을, 그 수많은 농담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떻게 웃겨줄지 고민을 하면서 준비를 합니다. 아, 진짜 대단하십니다, 선생님, 진짜.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운동과 도수 치료, 이것도 사실 한편으로는 이걸 하세요, 저걸 하세요를 듣고 싶었을 수도 있으십니다. 근데 하지만 저희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가지고, 근데 항상 이 저희가 하는 치료는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느냐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환자가 자기 하고 싶은 것을 내가 뭘 위해서 내가 이곳에 왔는지 그걸 파악하고 그거에 대해서 접근을 하는 것이 저희가 중요하다고 계속 바라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뭔가 특별한 이런 게 있어야 된다라는 접근보다는 뭐 화려한 이제 민석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화려한 거 하셔도 되고요. 또 아니면 진짜 말 그대로 그 웃겨주는 그런 요소도 저는 이 저희가 통증을 바라보는 여러 요인 중에서 심리적인 요인 또 사회적인 요인에서 또 플러스된 요인이기 때문에 진짜 이 테크닉 하나 어떻게 해야 될까 정해진 틀에 맞추기보다는 정말 그 사람을 어떻게 모티베이션도 시키고 또 목표를 위해서 또 나아갈 수 있게끔 도울 수 있을지를 그 고민해 보시는 게 좋겠다고 저는 어, 뭔가 정리가 된다고 생각이 되네요. 그러면 저희가 또 계속 앞쪽에서도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제 만성 발목 불안정증이라고 하잖아요. 예, Chronic Ankle Instability라고 해서 CAI. 예, 이거는 이제 뭔가 막 정확하게 정의가 되어 있다라고 하기 좀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뭐 발목을 관리 안 하면 CAI가 되는지 아니면 뭐 CAI에 대해서 그냥 가볍게라도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리고 또 어떻게 좀 예방할 수 있을지. 그 대부분의 염자는 진짜 정말 잘 쉬고 그때 잠시 활동 줄였다가 점진적으로 일상생활에 복귀하면 재발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넘어지고 나서 뭔가 너무 오래 쉬거나 아니면 그걸 무시하고 바로 활동을 하거나 그렇게 돼서 이런 데미지들이 조금 있으면 그게 CA가 될 확률이 조금 높아지긴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게 심리적인 요인들, 그러니까 뭐 내가 발목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이 사람의 음, 직업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만성 발목 불안정성이 됩니다. 네. 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예방하려면 되게 간단하게 유튜브에 그냥 발목 운동 쳐서 진짜 집에서 아무 기구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부터 내가 발목을 삐었다면 천천히 천천히 안 아픈 정도로 시작을 하게 되면 그 정도까지는 아마 넘어가지 않게 될 거고, 그리고 음. 아프다면 조금 쉬었다가 그리고 다시 천천히 시작하는 거를 항상 마음에 두고 재활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러면 이 CAI다라는 이 만성 발목 불안정증이다. 이거는 정확하게 정의하기가 좀 진짜 애매하긴 애매하네요. 어느 시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 민석 선생님께서 추천해 주신 것처럼 뭐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이게 아니라 그냥 진짜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유튜브 그냥 검색해가지고 할 수 있는 거 하고 아프면 살짝 쉬었다가 예, 네.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니까 얼마나 예, 좋은 세상입니까? 다 움직일 수 있고 예, 방법이 다 나와 있는데. 맞아요, 진짜. 그래서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해주시면 이제 만성으로 넘어가는 거는 많이 줄어들 수 있으니까요. 꼭 한번 더 도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발목하게 되면 이제 특히 염좌 하면 이제 저희 재활의 마지막인데 수술을 너무 쉽게 한다라고 저는 솔직하게 말하면 생각하거든요. 예. 저도 사실 수술 날짜까지 다 잡고 있다가 어머니가 약간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딴 병원도 한번 가봐라 해서 그래서 이제 딴 데 갔다가 이제 안 하게 됐는데 이 수술을 꼭 받아야 될까요? 수술은 이제 가이드라인은 그런 거죠. 광범위하게 인대가 터졌거나 아니면 6개월 동안 이 염좌가 계속 반복되면 이제 수술을 하자라고 권고를 하는데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음, 수술을 해도 재활 운동을 해야 돼요. 음, 수술을 안 해도 재활 운동을 해야 돼요. 어차피 재활 운동 할 거면 일단은 수술 안 하는 방법으로 재활 운동을 해보는 게 음,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수술이 말이 수술이지 그거를 쪼개보면
멀쩡한 피부에 칼을 대서 뜯는 거거든요. 그것도 회복하는데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립니다. 예. 그래서 중요한 거는 수술이냐, 재활 운동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원래 기능까지 찾는 데까지 제대로 된 회복을 설계하는 거지. 뭔가 뭐 수술을 하자 이게 주된 접근이 되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 수술에 대해서 이제 요새는 좀 많이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부분이 수술하고 나면 낫는다라는 좀 확신을 가지고 그러니까 거의 믿음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또 가능하다고 그 수술을 좀 받아야 된다 생각할 수도 있다 생각하고 또 아무래도 또 권위 있으신 또 발목 그 전문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더더욱 또 받는 게 더 맞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그런 심리적인 요소도 좀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이 회복의 설계라는 말이 참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예, 그분이 상황에 따라서 또 수술을 해야 될 수도 있고 또 안 할 수도 있지만 진짜 가만히 있는 생살이랑 가만히 있는 생 주위에 있는 조직들을 다 뜯어가지고 이제 갖고 가야 되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러한 이제 리스크까지 이제 잘 따져보면서 자, 우리가 이 의료에서 있다 보면 참 재밌는 게 그건 것 같아요. 이 답이 이겁니다, 저겁니다가 아니라 우리 이런 표현 하잖아요. weight of evidence라고 해서 근거를 이제 무게로 둔다라고 해서요. 그러니까 어디에다가 내가 계속 이제 확률 게임을 해보는 거죠. 네, 내가 이렇게 해서 하는 게 괜찮다, 저렇게 해서 하는 게 괜찮다 하는 건데 제 아는 동생도 최근에 이제 무릎 수술을 했거든요. 근데 무릎 수술을 제가 왜 하려고 하냐라는 이제 이유를 한번 물어봤었어요. 근데 수술을 해야 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뭐였냐면 그래야만이 자기가 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 예. 그게 아니면 자기가 그냥 재활하러 간다고 병원을 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일을 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 수술을 하게 되면 좀 한 달 정도의 이제 유급 이 휴가를 얻을 수 있으니까 병가를 얻을 수 있으니까 뭐 한 달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어느 정도 이제 쉴 수 있는 시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판단 하에 그러면 한번 괜찮은데 찾아봐라 하면서 저도 같이 알아봐 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뭔가 이제 여러 가지를 좀 따져서 그리고 또 의료적으로만 따지면 수만 없을 수도 있을 거예요. 방금 제 아는 동생처럼 그러지 않으면 잘 걸어다 그냥 아픈 건데 그냥 재활하는 거는 사실 티가 안 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환경에 있으신 분들은 뭐 고려를 할 수 있겠지만 예, 결국에는 진짜 이 회복의 설계라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가 그 목표하는 그런 회복에 어떻게 가면 좋을지 그런 걸 잘 따져 보시면서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말한다고 그대로 그냥 그래야겠다 하지 마시고 한번 물어보시고요. 또 저는 우리나라에 제일 좋은 거는 의료 쇼핑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예, 여기 가서도 물어보고 저기 가서도 물어보고 유튜브도 찾아보고 예, 그렇게 해서 어, 각자만의 내 몸은 내가 챙기면서 그러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가는 그런 접근법을 취하셨으면 내 몸을 더 건강하게 또 결국에는 재활 잘하면 또 복귀는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으니까요. 예, 절대 두려워하지 않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발목 염좌 이거에 관련해서 혹시 뭐 좀 추가적으로 선생님 좀 해보고 싶은 게 있으실까요? 발목 염자를 음. 이거는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거의 다 수술을 하고 많이 찾아오세요. 그러니까 네. 수술을 한 분이 이 영상을 꼭 보면 좋겠는데 수술을 음, 하고 제발 운동을 하세요. 수술을 하고 그거를 제발 방치하지 마세요. 그거를 방치하면 나중에 울면서 찾아보니까 치료사 선생님이 운동하자 하면 그냥 웃으면서 하시고 제발 운동을 해주세요. 그러면 음, 헛된 돈을 안 쓸 수 있거든요. 근데 음, 수술하고 나서 뭐 당연히 염증 반응 있으니까 아프잖아요. 그래도 조금씩은 움직여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 낫겠거니 하고 가만히 두면 그게 더 심해져서 관절이 굳어서 오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음, 재활하자 할 때 수술을 하더라도 기다리지 말고 빨리빨리 제발 움직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다쳐도, 예, 또 염증 제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운동이잖아요. 네. 예, 이 발목 염좌가 있다고 해서, 마냥 또 놔두지 마시고요. 예, 우리 민석 선생님, 우리 발목 스페셜리스트가 얘기를 하는데 꼭 좀 들어봐 주시고, 예, 수술하는 거 저희 막는 거 아닙니다. 수술을 하되 제대로 된 이 움직임을 통해서 회복을 좀 우리 잘할 수 있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우리 이제 발목 염좌에 대해서 한번 흘려 보내보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 또 말 많이 나올 수 있는 부분 중에 발에 대한 토픽이 이제 족저근막염이라고 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